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켰던 장본인이죠. 블랙락이 아직 터트리지 않은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추가로 작년 말부터 레이어 1들의 상승세가 유독 강했던 이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락의 ETF가 역사인 이유. 블랙락의 ETF는 사실 역사이며 한 획을 그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재미가 없고 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거 별거 아니지 싶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굉장한 겁니다. 왜냐면요. ETF는 현대 금융의 표준이고요. ETF의 역사가 현대 금융의 역사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이 ETF 총 자산 규모는 미국 증시와 함께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ETF가 효율화된,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 이제 집어넣으면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 붕어빵이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랑 2000년 3월에 뭐 팬데믹 사건을 제외하고는 ETF가 많아질수록 미국 증시도 같이 우상향하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돈이 될 만한 거를 붕어빵에 집어넣겠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들어간다. 뭐 금 들어갔었고요. 환율, 기름, 그리고 채권에 반대로 베팅하는 인버스 채권, 인버스 주식, 그리고 뭐 탄소도 들어갔었겠죠. 수많은 것들이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됐었죠. 한 2, 3년 전에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다음 수수는 뭘까요? 당연히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는 코인에 관련된 ETF가 많아지면서 이 자산 시장을 끌어올리고 유도하고 있다, 유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ETF 좀만 강조를 드리면요. 이게 왜 무섭냐면 투자의 표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는 사람도 편하고요. 파는 사람도 편합니다. 세금, 수수료, 거래 방식 등이요. 딱 붕어빵 틀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너무나도 편하고 그냥 이 자체가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이 금융상품 설계가 ETF라고 하면 더 이상 뭐 검토할 게 없을 정도로 편하게 돼 있다. 그래서 투자의 표준화 ETF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블랙락이다. 제가 숫자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ETF를 발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순위를 이 기사에서 매겨줬는데요. 블랙락 당연히 압도적인 일입니다. 여기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있고 뱅가드도 있고 한데 이 뱅가드가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뱅가드보다 여기 보시면 그 수익이 4배가 넘습니다. 블랙락이 그 인덱스 펀드 만든 곳보다도 4배가 넘게 팔고 있고요. ETF 수는 거의 5배, 425개인데 뱅가드는 84개. 그러니까 뭐 그리고 2위와 격차도 어마어마하죠. 뭐 거의 한 3배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의 큰 이제 왕자로 군림하는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됐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였냐면요. 이 회의론자들마저도 회의론자들은요. 자기 말을 번복을 하면 정말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더 와닿게 하려면 유시민 작가가 갑자기 비트코인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얼마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우스운 사람 뭐 욕 먹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피터 시프라는 이제 회의론자 있잖아요. 그리고 금괴 장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요. 이분 제가 볼 때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연일 이제 아마 코인니스에서 보셨겠지만요. 이 회의론자의 입에서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뭐 단서를 달긴 했어요. 미국 달러가 과거 마르코아처럼 가치가 폭락한다면 비트코인은 2031년 뭐 정확하죠. 연도도 말해주면서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다 이제 대서특필 될 겁니다. 근데 이 피터 시프라는 회의론자에게서 뭐 100만 달러 갈 수 있다. 물론 조건은 달렸지만 그런 이 말은요. 거의 항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지금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다. 뭐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거죠. 비트코인 ETF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요.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그랬던 블랙락이 이제 미공개한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사실 과거에 힌트를 많이 줬었고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 뿐인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블록미디어에서 블랙락이 드러나지 않은 호재, 글로벌 할당 펀드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사들일까? 그럼 보시면요. 블랙락의
글로벌 할당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요, 총 펀드의 규모가 180억 달러. 뭐 어마어마하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 블랙락이요. 그냥 자율적으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집어넣는 펀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 1월 초, 그러니까 23년 1월 초에요. 이 펀드에 비트코인을 이제 블랙락이 집어넣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참 언론들이 참 그렇잖아요. 뭐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막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근데 저도 이때 당시 그 기사를 많이 봤었거든요. 뒤에서 왜 잘못됐는지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글로벌 할당 펀드는 이제 소매 투자자들에게 뭐 판매를 하는 펀드로 전 세계의 기업, 뭐 정부 채권, 뭐 증권 등에 자유롭게 이제 투자를 하는 펀드다. 근데 뉴스가 나온 뒤에 지금까지도 해당 펀드에 비트코인 넣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다투어 집어 넣었다고 예전에 보도가 많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가 들어가냐 보면요. 쉽게 말하면 주식 6과 채권 4, 6대 4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황금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식 60%에서도 이제 벤치마크 따르는 이제 비율은요. S&P 500을 약 36% 정도 넣었고요. 미국 제외한 주식들을 24% 정도 넣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의 미국 국채와 뭐 미국 정부 채권 등으로 구성됐다. 요게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널리 통용이 되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하겠다고 이제 보고서에서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1월 달에 무슨 기사들이 나왔었냐면요. 여기 23년 1월 달에 블랙락 산하의 얼로케이션 글로벌 얼로케이션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본 결과 블랙락이 23년 초 기준으로 CME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정말 조금 여기 보시면 이 선물 계약 규모 뭐 롱에 이제 보유를 한 것 같고요. 글로벌 배당 펀드의 0.0014% 수준으로 들고 있는 거 그마저도 23년 3월 26일 날 만료가 되는 이 선물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부풀려서 보도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신탁 트러스트 상품이나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들고 있는 걸 가지고 언론들이 이제 대서특필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도 블랙락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 보유 여부는 현재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24년 1월 29일 지금도 블랙락이 샀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집어넣었다는 말은 없다. 근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비트코인을 이 글로벌 할당 펀드에 안 넣을 이유가 없다. 왜냐면요. 작년 여름에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큰 보고서, 정말 복잡한 보고서를 작년 여름 23년 8월에 냈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중에 일부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뭐 미시경제가 나오고 뭐 외계어 나오고 정말 복잡해요. 제가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6대 4, 주식 대 채권 비율이 6대 4로 하는 게 일단은 괜찮다.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위험 회피도를 분석을 하면서 그 편차 있잖아요. 뭐 확률 분석을 하면서 이런 분포도가 최적이다. 뭐 이런 외계어가 막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제가 아는 부분에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딱 결론만 놓고 볼 때 6대 4로 주식 대 채권 비중이 6대 4로 집어넣는 게 일단 가장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놓고 이제 리스크 어버전이 위험 회피도를 한 1.5 정도로 놓고 볼 때 이들이 생각할 때 1.5가 뭐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낙관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할당 비율은 무려 84.9%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6, 채권 4를 집어넣는 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라고 봤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게 새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할당을 한다고 보는데 이게 84.9%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 블랙락의 보고서가 작년 8월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주식의 60% 안에 이 비트코인을 84.9% 정도 넣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0.6 곱하기 0.849 하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큰 거라 전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84.9%를 비트로 꽉 채운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15.1%가
100에서 84.9 빼면 15.1 남잖아요. 여기가 이제 다시 주식과 채권으로 6대 4로 찢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15.1에 주식 채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낙관적인 전망이 비트코인을 많이 넣을수록 이 위험 회피도에 따른 어떤 분포도를 봐서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진행된다. 글로벌 할당 펀드에서 하는 말입니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이런 단선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뭐 변동성 심하잖아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1.322 정도 된다. 이게 뭐 별로 안 좋다는 뜻으로 써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큰 할당을 했을 때 이제 이 가장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뭐 통계, 뭐 분포도를 이제 기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결론이 납니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 보고서도 안 믿을 수가 있겠죠. 말이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투자 안 하면 그만이잖아. 할 수 있겠지만 행동을 그래서 보자고 했잖아요. 행동이 일치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24, 25년 가겠구나.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 펀드에 집어넣겠구나. 이제 생각하는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1월 27일 날 이제 뭐 헤지펀드 CEO인데요. 스카라무치가 뭐 레리핑크 관련된 일화 소개를 했었는데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레리핑크가 오렌지 피를 먹고 이제 좀 뿅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오렌지 알약을 먹고 이제 뭐 세계가 바뀌고 뿅 바뀌었다는 뭐 요런 내용인데요. 약간은 과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스카라무치가 내가 얘기해서 뭐이 레리핑크가 좀 바뀐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의 약간 과장된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21년 11월 달 비트코인이 한창 기분 좋을 때 스카라무치랑 레리핑크가 만났나 봐요. 그래서 레리핑크가 스카라무치한테 비트코인 좋아하냐고 해서 물었더니 그래서 나는 뭐 맞다, 나 좋아한다 하니까 레리핑크가 비트코인은 형편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스카라무치가 당신 틀렸어, 집에 가서 공부 좀 해라. 뭐 내 말을 좀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블랙락에 입사했던 라비 미치닉, 그러니까 좀 충성된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회사나 일 열심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블랙락이 이제 비트코인 ETF를 런칭시키는 아이디어를 이제 레리핑크 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설득을 결국 시켜서 이제 이 사람이 바뀌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레리핑크는 완전히 입장을 뭐 2년 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히 바꿨다. 비트코인을 이해했고 이제 글로벌 금이다, 디지털 자산이다, 화폐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리는 스마트하다. 그는 내가 칭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뭐 성공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내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은 좋은 직원이 많이 있는데 귀를 열고 이렇게 듣는 리더들은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블랙락이잖아요. 세계 1인데. 근데 이런 일화를 소개를 하고 이 이후로 이제 행동이 바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 회장님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게 23년 뭐 1월, 22년 11월 달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23년 8월 달에 이 기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블랙락이 전 세계 상위 비트코인 채굴사 5곳 중에 4곳을 투자했다. 거의 대부분을 투자를 한 거죠. 뭐 채굴사들은 이제 상장 기업이니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한 곳 빼고 4곳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라서 대거 매입했다. 8월 달이니까 뭐 작년 8월이니까 그렇게 뭐 재미없을 때 떨어졌을 때 이 회사 주식들을 4곳을 샀다. 여기 보시면 라이어 플랫폼 6%, 마라톤 디지털 6%, 뭐 테라울프, 사이퍼마이닝 등등을 샀다. 행동이 바뀐 거죠. 실제 행동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올해 1월 말에 이제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블랙락이 이제 회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 뭐 여자 임원, 남자 임원 여기저기 나와서 ETF 광고를 하고 정말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여기 보시면 투자 세미나 같은 것도 했었어요. 1월 26일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구글도요. 참 재밌는 게 사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예언을 했었어요. 구글은 내년 1월 말에 암호화폐 신탁 광고를 허용할 것이다. 신탁이라 하면요. ETF를 포괄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작년 12월 11일에 얘기했던 거는요. 이제 ETF 될 거라는 걸 이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행동을 했죠. 구글이. 돈이 될 거니까 ETF 광고를 승인을 했고 이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승인을 해서. 그래서 구글도 행동했고 블랙락도 행동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글로벌 할당 펀드에 아마도 저는 이제 불장이 향후 1, 2년 내에 올 텐데요. 기름을 굉장히 이 불장에 기름을 뿌릴 이벤트로서 이제 블랙락은 본인들이 이걸 발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언론사들이 알아서 블랙락의 글로벌 할당 펀드에 비트코인 이만큼 들어갔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블랙락 펀드 비트코인 편입 보도는 이제 그래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데요. 또 한 분이 저는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이 종필이 형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뒤에서는 우리 얼마에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수장이 행동을 하면 이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요. 그냥 보고서 쓰는 정도입니다. 뭐 광고하고 뭐 여기저기 나가서 팔로 다니고 이런 거 잘 안 할 거라는 거죠. 회장이 이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보고서, 물론 가치는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이 GBTC가 43억 달러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였고, 매도 압력이 이제는 완화될 거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좀 기껏 한다는 이제 보고서가요. 그래서 뭐 원인, 최근에 떨어진 하락은 이제 할인된 가격의 GBTC를 꽤나 샀었던 거, 뭐 마이너스 한 40%, 50%까지 할인됐었잖아요. 그러다가 0%로 맞춰진, 할인율이 0%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거 샀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했다. 그래서 전체는 43억 달러를 팔았는데 그 중에 13억 달러는 다른 ETF로 이동을 했고요. 나머지 30억 불 정도만 완전히 빠져나갔다. 여기에는 뭐 FTX가 포함되어 있겠죠. 한 10억 불 정도가요. 그래서 이제 나갈 돈이 다 나가서 매도 압력이 줄었다더라. 뭐 요 정도가 이제 JP모건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세계 1위라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에서 하나의 큰 뭐 캐시카우를 놓친다면은 계속 1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한 10년, 20년 지나서 이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내기가 좀 아쉬워서요.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정말 소설입니다. 이건 있지 않았던 얘기고요. 최근 레이어 1이 잘 나갔던 이유를 좀 쉽게 이해를 시켜보고자 제가 나름대로 인터뷰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냥 등장인물이 그 중에 한 명인 세계의 굴지의 금융그룹 회장, 뭐 JP모건이 아닙니다. 그냥 워낙 유명한 분이라 가져왔고, 이제 거기서 김충성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충성 과장, 이 두 명을 등장인물로 놓고 제가 허구로 만들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종필 회장님이 김 과장 올해 돈이 몰릴 분야가 뭐가 있지? 이분 이제 바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얘기해. 회장님들은 막 끊어버리고 이런 습성이 있죠. 네, 회장님. 저희 금융업계는 아무래도 크립토 쪽에 돈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최근 ETF 승인에 이어서 뭐 자산 토크나 AI, 뭐 게임에, 뭐 의료에 뭐 여러 가지 줄줄이 호재가 대기 중인데다가 최근 세계 1위 핑크 회장이 말하기를 하니까 딱 끊어버리죠. 아, 그 배신자 형 얘기하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아, 죄송합니다. 코인은 이제 막 태동한 산업입니다. 왜 여기가 돈이 몰릴 거냐면요. 경제개발 5개년 때처럼요. 우리 뭐 경부고속도로, 먼고속도로 깔리듯이 레이어 1이 지금 쫙쫙 깔리고 있고요. 깔릴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게 핵심인 거죠. 레이어 1이 왜 잘 나가는. 회장님이 묻습니다. 그래, 고속도로 깔리듯이 레이어 1이 깔린다고? 그러면 그 고속도로 위에 뭐가 달릴 건데? 이거 왜 까는 건데? 핵심만 짝짝 물어보시죠, 회장님은. 과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포함한 수많은 자산들이 고속도로 위에 토큰화돼서 팔기 쉽게 올라갈 거고요. 그 밖에도 뭐 AI네, 게임이네, 의료네, SNS 등등 각종 데이터가 올라와서 돌아가고 막 또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회장님은 딱 끊습니다. 야, 나 회의 가야 돼서 용건만 간단히 하자. 그래, 좋아. 근데 그럼 우리는 무슨 고속도 깔아야 돼? 뭐 있어? 바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충성 과장이 대답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입니다. 많이들 쓰고 있으며 또 딱 끊어버리죠. 우리 회장님. 알아. 이더리움 알아. 이더리움 장단점 뭔데? 한번 얘기해봐. 네, 많이들 쓰고 있고요. 안전하고요. 시총 1위 뭐 레이어 1인데요. 속도가 조금 느리고 수수료가 많이 드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이거 회장님이 다시 그래? 그럼 차선책은 뭐가 있어? 다른 대안도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데 뭐 하고 있어? 우리 항상 물어보죠. 벤치마킹 하라고 하면서 다른 데 뭐 하고 있는데 차선책 뭐가 있어? 네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레이어 2라는 게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싸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이제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등이 있고요. 막 또 얘기를 하려는데 또 끊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로 깔까? 걔네들 단점은 뭐야?
빨리 얘기해봐. 빨리빨리. 나 바빠. 회장님들 특징이죠. 아, 네. 아직 시총들이 좀 작은 편이고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레이어 2 정말 많잖아요. 뭐 한 수백 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고, 뭐가 나중에 살아남을지 모르긴 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인 거죠. 우리는 이제 폴리곤 아비트럼 뭐 영원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 뒤로도 수많은 이제 레이어 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입장에서는요. 아, 우리 같은 세계적인 구름이 그런 짜잘한 거 쓰면 안 되지. 쉽게 말하면 1등급 뭐 못해도 2위 정도 쓰는 거지. 뭐 3위, 4위, 5위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내가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 아마 쓰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 쓰면 안 되지. 좋아. 그럼 이더가 1순위긴 한데 비슷하고 빠른 거 다른 거 없어? 뭐 레이어 2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말고 그런 거 좀 이해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과장이 네, 이더리움 경쟁자로서 솔라나와 아발렌체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이제 가격 변동성은 이더리움에 비해 큰 편이지만 둘 다 굉장히 빠르고 쌉니다. 게다가 솔라나는 비자랑 협업 맺었고요. 아발란체는 JP 모건이랑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이미 끝냈다고 합니다. 남들이 뭐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큰 데가 한다고 하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아, 비자 나오고 JP 모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아까 이더랑 아까 걔 둘이 이사에 올려. 뭐 쓸지 한번 고민해보자. 나 이제 나갈게 하고 이제 인터뷰가 끝났는데요. 굉장히 농담처럼 들리죠. 근데 실제로 안 보이는 고속도로는요, 지금 무한하게 깔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와중에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레이어 1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죠. 저도요, 레이어 1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거라고 사실 크게 예상은 못했어요, 예전에는. 왜냐면, 레이어 1도 그냥 일부 사고, 레이어 2도 사고, 좀 분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레이어 1에 몰빵을 하면, 뭐안 그래도 시총도 큰데, 별로 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들로 레이어 1이 잘 간 것 같더라. 그리고 아까 뭐 블랙록 얘기도 했지만 가격이나 말이 아니라 가격을 떨어뜨리면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말이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서 앞으로 24년, 25년에는 크게 오를 거다. 비록 할인 행사들이 많이 오겠지만요. 크게 오를 거다. 왜냐하면 아까 그 ETF가 정말 가장 크게 해결한 게 뭐냐면요. 그 수많은 똑똑하다는 사람, 레이 달리오를 포함한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정부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비트코인의 성공을. 이 말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라졌다. 정부가 가만둔 거잖아요. 용인을 한 거다. 지금 10년 만에 한 거긴 하지만요.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는 결국 비트코인과 여러 코인들의 미래를 의심하지 말자. 자, 그럼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둘째, 조정 시에 전략을 수립을 해야겠죠. 올랐을 때 파는 건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은 미리 생각을 해둬야겠죠. 뭐 당황하잖아요. 떨어지면. 그래서 최근에 뭐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조그만한 이제 조정이 있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을 저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한 첫째 날, 둘째 날 정도는요, 좀 무섭잖아요. 막 비트코인이 5%, 한 10% 빠지면. 그때 시총이 큰 레이어 1을 이제 분할 매수를 했었다. 뭐, 솔라나도 있었고, 뭐, 폴카닷도 레이어 제로지만, 뭐, 원이라고 본다면, 폴카닷도 뭐, 코인원에 이자 받을 수 있으니까 3%, 4%라도,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 1을 첫째, 둘째 날에 좀 샀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셋째 날, 넷째 날로 갈수록 더 떨어지면 이제 시총 작은 친구들은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총 작은 뭐 레이어 2나 뭐 폴리곤도 있고요. 뭐 AI나 게임이나 최근에 뭐 소개했던 대소나 뭐 INSP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샀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한 전략대로 좀 미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놔야 이렇게 행동이 바로 기계 로봇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 첫째와 둘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블랙락이나 JP모건의 행동을 본다면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고 다음 할인 행사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써 있는 까만 글씨들이 그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행동들을 보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최근 행동을 보면 향후 1, 2년은 코인의 큰 상승세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귀한 할인 행사를 맞이했다가 몇 번 하면 우리 할인 기간 끝나버린다는 거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큰 수익률을 기록 중이거나 크게 저점하신 분들이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조정 시에 살 우선순위를 본인이 잘 정해서요. 다음 조정 시에는 정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회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